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경제 뉴스 투데이 핫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구당 처분 가능 소득은 404만 6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4% 증가했습니다. 이는 소비 지출이나 저축 등으로 쓸 수 있는 소득이 소폭 늘어났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외식과 가공식품 등의 물가 상승률은 처분 가능 소득 증가율을 상회했습니다. 이 때문에 1분기 외식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3.8% 올라서 처분 가능 소득 상승률에 무려 2.8배에 달했습니다. 최근 초콜릿, 음료, 장류, 김 등 각종 식료품과 생필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돼 혹은 인상을 예고하면서 서문 가게에 큰 부담을 줄 전망입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간장 1위 업체 샘표는 6월부터 양조 간장 30종 가격을 평균 9% 올리기로 했고 롯데 웰푸드도 6월 1일부터 초콜릿이 들어간 제품 17종 가격을 평균 12%나 올리기로 했습니다. 조미김과 음료도 가격 인상이 예고되고 있는데 동원 F&B가 6월부터 조미김 가격 인상에 나서고 편의점에선 6월부터 생필품 가격이 최대 12.5% 오릅니다. 산업부는 지난달 유통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가격 인상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유통업체들은 더 이상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해운기업의 친환경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 원스톱 지원 체계를 운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원스톱 지원 체계는 해운 분야에 금융상품, 정책펀드 등 지원을 연계하면서 국적선사의 친환경 선박 도입을 지원코자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친환경 선박 인증 등급 3등급 이상의 선박 또는 친환경 연료 추진선 등입니다. 금융당국이 그간 꾸준히 문제로 지적받아온 전환사채에 대한 건전성 개선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오늘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실시한다고 전했는데요.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 등에 관한 공시를 강화하고 전환가액 조정도 합리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3분기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서울에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무려 4년 5개월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지난 2008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처음으로 열렸던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8차 회의 이후 중단됐다가 이번에 재개된 건데요. 3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경제, 통상 등 6개 협력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바로 오늘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선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의미와 주요 내용, 경제 효과와 남은 과제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양국이 앞으로도 계속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 이익을 추구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한편으로 국제사회에서 한중 양국이 직면한 공동의 도전 과제가 엄중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한중 양국이 여러 난관을 함께 극복하며 서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해 왔듯이 오늘날의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의 경제인사이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강철구 배재대 일본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강준영 교수님, 이 한일중 정상회의 4년 5개월 만에 이제 다시 열리게 된 거였고요. 2019년 코로나19 이전이었죠. 중국에서 열렸던 게 마지막입니다. 결국 누가 봐도 우리 지역 경제에서 한국, 일본, 중국 뭉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이 정상회의의 의미 그리고 한일중 정상이 모인다. 이제 여기에 대한 좀 평가도 함께 해주시죠. 네, 사실은 이게 이제 1999년에 그 아세안 플러스 3 회의가 열렸고 그때 이제 우리 김대중 대통령, 네. 중국에서는 주롱지 총리가 왔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아세안도 이렇게 모이는데 아세안 플러스 3 가지고 한중일 세 나라가 이게 같이 뭘 얘기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따로 만들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2008년에 1차 회의가 열렸던 겁니다. 예. 이 회의는 우리가 지금 이제 한일중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음 개최지를 뒤에다 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공식 9차 회의는 한일중이고요. 네. 10차 회의는 중일한입니다. 네. 이렇게 그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네. 어쨌든 이 3국은 세계 인구의 5분의 1, 네. 그리고 사실 전 세계 GDP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국제 정치 경제적 영향력도 막강한 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체제와 이념이 좀 다르잖아요. 그 이질적인데 동아시아 지역을 이끌고 가는 주요 협의체로서 세 나라가 체제와 시스템이 다른 가운데서도 협력을 할 수 있다면 이게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전 글로벌적으로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준다. 이제 그런 면에서 아주 그 중요한 회의체인데 문제는 이게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왜 총리가 오는 거야?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좀 격이 안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시진핑 안 오는 거야? 네, 그런데 사실 시작할 때만 해도 주롱지가 그 우리가 책임 총리제, 이제 저쪽에서는 수장 책임제라고 그러는데 실권 총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관례가 온 거예요. 이제 만약에 한일중 이 세 나라 협의체가 좀 더 높은 차원에서의 어떤 정상회담이 되려면 시 주석이 내가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고 저는 이번에 한국 정부가 굉장히 큰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 때도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교류는 다 있어 왔어요. 그런데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가 만나는 데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효용성이 좀 약했었단 말이죠. 세 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좀 미뤄뒀는데 결국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이제 한국이 주최국이 돼서 이걸 다시 복원을 해야겠다. 사실 동문서주 굉장히 열심히 맞습니다. 움직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그 공동선언문에도 있더라고요. 한국의 중국과 일본이 사의를 표한다. 이 어려운 회의를 개최하게 된 데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회의체가 이름에 걸맞는 중요성을 찾는 계기를 한국이 마련을 해줬고 그게 결국은 이제 삼국 협력 체제가 복원이 되는 시초가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정례화. 정례화는 원래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안 만난단 말이죠. 유야무야 됐죠. 네, 그 생각구열도 문제 생기니까 또 회의가 안 열리기도 했었고 뭐 코로나 팬데믹 때도 안 열리고 이러지 말고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연례 회의니까 만나자. 그것도 이번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뭐 첫 술에 배불릴 수는 없지만 이 시스템을 다시 복원을 하고 삼각 협력의 삼자 협력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동기를 부여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회의고 거기에 일단 목표를 둬도 이번 성과는 상당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일중 정상회의 시작은 아세안 플러스 3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뭐 우리가 다른 나라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워낙 경제적 격차가 크니까 동남아시아, 아시아, 동아시아, 아세안에서는 한일중 따로 한번 만나자 해서 시작을 했고요. 벌써 9번째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런 의미가 좀 있었고요. 코로나19 지나고 나서는 완전히 멈춰버린 건데 현재 우리 정부가 이거를 이제 풀어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네. 일본과 중국을 또 한 자리에 모이게 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컸고 뭐 조금 뒤에서 또 저희가 이번 이 한일중 정상회의 성과를 이야기하겠지만
정례화, 이게 연례 행사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는 것도 이제 앞으로 여기에서 더 이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의논할 수 있는 장을 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 교수님, 이번에 실은 가장 이거 나왔으면 좋겠다 했었던 게 한반도 비핵화 뭐 선언 내지는 비핵화의 의미였는데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중국이 이걸 또 쉽게 뭐 하기는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이거 외에 이번에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나눴던 뭐 의논 분야들, 의제들 카테고리별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성과로 가보도록 하죠. 예, 원래는 이제 평화나 안보 이 측면에서도 의제가 처음에는 이제 올랐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또 뭐 등등을 통해서 의제가 그렇죠. 이제 6개로 다시 이제 추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이기는 하지만 한중회의 그리고 한일회의는 했지만 그 일중회의는 이제 개최는 못했고요. 1박 2일 짧은 시간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이제 6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우선 인적 교류 그리고 기후 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중요하죠 요즘에. 예, 그리고 또 경제 통상 협력 그리고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그리고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그리고 재난과 안전 협력입니다. 그렇지만 이 한중일 3국의 정상회의 자체는 처음에 출발할 때에 경제 협력하고 관련된 이견이 있을 때 그거를 조율하는 의미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인적 교류하고 또 경제 통상 협력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한중 정상회담 어제 한 65분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때 나온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외교안보 대화를 신설을 하고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를 하고 또 FTA 2차 협상을 이제 다시 진행하기로 했고요. 또 한중 공급망 협력 조정 협의체를 개최를 하고 또 초국경 범죄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아울러서 곧바로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를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셔틀 외교가 작년에 이제 개최가 돼서 우리 이제 10번째 만나게 되는데요. 이 셔틀 외교는 계속 하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그 외에 수소자원 협력체를 신설을 하고 또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확대 조성하자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2억엔 즉 한화 한 18억 원 정도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기금이 마련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라인 야후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관심이 높았던 부분인데요. 이 지분 매각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어제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핵 우려 공유 그리고 한미일 또 한일 동맹을 강화하자 뭐 이런 내용들로 양국의 정상회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크게 있었던 스케줄들과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들 여러분께 짚어줬었고요. 이젠 좀 더 한 걸음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일중 회의 있었고 이제 공동 선언문까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저희가 총정리해서 전해도록 하겠고 어제는 양자 회담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다만 일본과 중국은 이제 스케줄상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이 양자 회담의 내용을 좀 먼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강준 교수님, 실은 한일은 이제 현재 정부 들어와서 셔틀 외교도 되고 잘 풀렸는데 문제가 한중입니다. 이 사드 이게 언제입니까? 2016년이죠. 그때 오고 한한령 나오고 아직도 안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땠습니까, 한중?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최고위층에서 만났다라는 게 뭐 최정상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화면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분위기가 괜찮았고요. 어쨌든 리창 총리의 한국 무대 데뷔전입니다. 이게 한국의 그렇고 동북아의 주요 3개, 동아시아 주요 3나라가 모이는데 어쨌든 중국의 대표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뷔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본인한테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우리는 이제 2016년에 소위 그 사드 문제로 인한 한한령, 금한령 뭐 중국은 공식적으로 안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할 말은 없었지만 어쨌든 계속 시달려 왔었고 그거를 지난 정부부터 계속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은 우리는 내린 적이 없다. 이제 이러고 왔단 말이죠. 근데 그 중간 사이에 다양한 변화가 좀 있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계속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 이어지고 그런데 중국이 볼 때는 이게 이제
한국의 지나친 대미 경사, 그다음에 작년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이런 거의 흐름으로 봐서 야, 이걸 그냥 놔두면 한국이 더 미국으로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더 한미일이 뭉칠 수 있겠다라는 전략적 고려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게 된 건데 물론 회담 진행 과정에서 굉장히 진정 과정에서 비협조적이었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볼 때는 한일이 같은 편이란 말이죠. 그럼 2대1로 싸우는 형태가 돼버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우려를 정확히 얘기할 수밖에 없죠. 특히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북핵으로부터의 위협, 그거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일정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본인들이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 우려를 표명을 했고요. 중국은 약간 선문답을 했죠. 좋은 이웃이 되기를 기대한다.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리창 총리는 그 국무원 총리고 국무원은 중국의 중앙정부입니다. 중앙정부고 25개의 부와 위원회를 거느리고 있는 내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국내 경제 총책임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13년 만에 양국의 투자위원회 다시 복원시키자. 이런 얘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중국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좀 이제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아쉬운 게 공급망 협력.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지 말아라. 미국 편이 돼서. 산업협력 이런 걸 얘기했는데 그거는 또 우리도 필요한 거예요. 그럼요. 우리도 중국의 희토류라든가 금속, 광물류를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히 둘이서 이 공급망 협력위원회를 만들기로 한 거 매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교 안보 2+2 이 소위 전략 대화를 만들었다. 원래 외교 회담은 있었습니다. 근데 국방부는 국장급이라고 그래서 좀 급이 낮은 부분은 있지만 서로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한중 FTA 2단계 협상 중국이 오래전부터 얘기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2단계는 이게 뭐 문화, 법률, 지식, 지재권 이런 거잖아요. 중국의 물밑한 공세를 과연 우리가 견딜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약간 뒤로 물러나 있었는데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왔고 우리도 오케이를 했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오늘 한일중 3국 회담에서도 3국 FTA도 뭔가 공감대를 갖고 가보자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핵심은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오케이 FTA 한다. 그런데 그러면 공평한 운동장이 돼야 될 거 아니냐. 문화산업이 왔다 갔다 하려면 한한령 같은 거 있으면 안 된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활동하는데 불편한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를 거꾸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한중 FTA를 마냥 안 한다고 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들을 갈 수 있는 1단계 첫 발을 띄었다라는 점에서 어제 한중 회담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한중 회담, 우리는 좀 비핵화라든가 안보, 평화 쪽도 끌어들이고 싶은데 역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차치하고요. 경제 통상 쪽에서는 중요한 성과들이 있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한중 FTA 2단계를 한번 추진해 보자. 2단계는 이제 법률, 문화 쪽으로 가는 거 하나가 있고요. 중국이 참 이것도 묘한데 이제 미래 산업들, 희토류를 포함해가지고 핵심 광물은 또 다 중국에 있기 때문에 공급망, 특히 광물 공급망에 있어서는 우리도 중국이 필요하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자기네가 많으면 뭐합니까? 안 쓰면 그만이니까. 요게 이제 두 개가 이제 호흡이 맞았는데 강 교수님 이거는 좀 궁금한 게 이제 2단계 FTA로 좀 가려면 공식적으로 한번 한한령 해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식적으로 내린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공식적으로 해제도 못 하는데 이거 뭔가 좀 해제에 이거 사인은 줘야죠. 네, 사인을 저는 지난번 윤영석 당서기가 경기도지사 초청으로 왔었어요. 왔는데 하오펑 서기라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우리 조태열 장관을 만났단 말이에요. 사실 당서기가 와서 조태열 장관을 그냥 외교장관을 만나는 거는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났고 그다음에 조태열 장관이 중국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어떤 연계 흐름상에서 지방정부 교류의 활성화 쪽으로 중국도 이 지금까지 해온 게 있어서 갑자기 내리진 못하지만 네. 지방정부가 좀 흡수하는 쪽으로 이런 흐름을 가져가려는 시도가 아닌가. 우리 뭐 산업부나 이런 데서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흐름은 일정 부분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제를 공식 합니까? 해제를 하면은 내렸다는 게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안 할 거고 중국의 전통적인 수법은 이 소위 이런 고위 지도자들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기업인들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해주면 그게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류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이제 실질적인 의미의 해제에 준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정상회담도 정례화를 하고 하지만 사실 한중 간에 있는 그동안 많은 회의체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명무실해진 것들을 다시 한번 복원시키면서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막 딱 해제한다 이게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과거보다는 훨씬 좀 넓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해제 쪽으로 가는 건 맞나요? 그럼? 좀 풀어야죠. 안 풀면 그러니까 중국의 의도도. 네, 중국의 의도도 마냥 이렇게 가면 우선 정치적으로 계속 이런 이벤트가 있었는데도 계속 가게 되면 결국은 한미 동맹이 더 강화될 거고 한미일 협력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유리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밑에는 조금 풀어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단체 관광은 이미 재개가 돼서 들어오고 있고요. 아마도 우리의 연예인들이나 이 그룹들이 가서 중국의 공연을 한번 해서 허가를 딱 하면 그게 그런 신호탄 것도, 같은 그런 맞습니다. 식으로 좀 풀어간다 네. 이 말씀이죠. 공식 해제 이런 건 영화도 지금 많이 상하이에서 초청했죠. 범도시 포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하나하나 쌓이면 전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자, 한중 정상회담 봤고요. 이제 한일 정상회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일 셔틀 외교의 연장선 쪽으로, 그러니까 한일은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작년에 이제 2023년 3월 6일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우리나라에서 그 문제가 되었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제3자 변제라는 것을 통해서 한국이 이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해결법을 이제 제시를 했었죠. 그것이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쨌든 그 이후에 한일 관계는 급속하게 이제 관계가 개선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2019년 7월 달에 있었던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 한 4년여 만에 이제 한일 관계는 개선이 되었고 그 이후로 한일 양국의 정상들이 이제 지금 셔틀 외교를 통해서 일본에서는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10여 채 이제 이번이 10번째 이제 만남이기 때문에 셔틀 외교 그대로 이제 그 가능해진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특히 또 이번에 그 기시다 총리가 한국으로 오기 바로 직전에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자마자 곧바로 이야기를 한 것이 뭐 신뢰 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셔틀 관계, 외교 관계를 맺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뭐 항상 한일 간에는 역사 문제라든가 등등의 문제가 있지만 그런 불씨들은 그대로 놔둔 채 사실적으로 뭐 한일 간의 관계가 개선이 되었고 셔틀 외교는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뭐 그 기시다 정부가 계속 될지 안 될지 그건 별개로 치더라도 그래서 복원은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한 기본적인 감정이 있는 데다가 이번 한일 이 정상회담 직전에 라인 야후 문제가 좀 터졌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더 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주목됐던 것 같아요. 얘기했겠죠? 이 얘기가 좀 의제에 올랐겠죠? 네, 사실 이제 라인 야후 문제는 일본에서는 그렇게 크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총무성의 행정 지도라는 것이 다른 기업에도 평상시에 있었고 전후 체제로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관료제 시스템의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상당히 이례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3월과 4월 16일에 걸쳐서 행정 지도를 했는데 내용이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그 문제가 자본 관계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자본 관계라는 것은 결국 지분을 매각을 해서 이제 50대 50%의 지분을 이제 매각하는 것에 이제 해당하다 보니 한국 측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막고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관계가 개선된 것이 한 번에 다시 한번 반일 감정으로 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저는 이런 과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민 감정이라기보다는 이런 압박이 일본에게 먹혀 들어갔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한일 관계가 모처럼 개선이 되었고 작년 3월 6일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우리가 물의 반컵을 채웠으니 나머지 반컵을 채우라고 했는데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컵이 안 채워졌다고 느끼고 있죠.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네이버에 대해서 또다시 반컵을 채우기는커녕 반컵을 없애려고 한다라고 느끼는 것이 일본에서 볼 때는 부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압박이 가해졌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제 한일 정상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외교 문제와 별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기시다 총리가 자본관계 개선이라는 것이 지분 매각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 이제 향후 7월 1일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어서 나머지는 실제로 매각을 할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지는 이제 우리 손을 떠났고 두 개 기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네이버에 맡겨서 어떻게 이제 선택을 할지는 뭐 가장 이제 그 이윤의 극대화를 통해서 선택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이 한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내년의 의미 때문이라도 한국과 일본이 좀 많이 서로가 조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60주년이라는 그 큰 행사를 통해서 지금 양국에서 어쨌든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고 또 민간 교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준비를 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한일 간의 관계가 또다시 이렇게 어떤 관계 개선의 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이고 또 과거에 그 일제 식민지 시대 때에 생존해 계셨던 분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하다 보니 분위기는 많이 전환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국에서 남아있는 불씨가 자꾸만 올라오지 않도록 좀 억누를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 개선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국익이 우선이 된 상태에서 관계 개선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정상회의가 장기간 쉬었다가 이번에 다시 복원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좀 바랬었던 부분들이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민감한 현안은 일단 올해 쪽에서는 공식 의제에서는 빠졌습니다. 자, 3국은 오늘 정상회의를 한 뒤에 아마 비즈니스 서밋 같은 것들로 이제 아마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쪽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인들 협력 방안들도 함께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오늘 나왔던 공동선언문 내용 살펴보고요. 회의 이후에 또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야 될지 그 부분도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고 난 뒤에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죠. (4년 5개월) 만에 오늘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을 보다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양자 관계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도 3국 협력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굳건한 3국 협력의 토대 위에 영내 파트너들과 협력의 외연도 확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마무리가 됐고요. 이후에 공동선언문까지 나왔습니다. 두 분 우리 전문가께 모두 물어보죠. 일단은 한일중 3국의 공동선언의 주요 핵심 내용들 좀 함께 봐주시고요. 내용 정리해 주시고 평가까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먼저 강 교수님. 네, 이 사실 세 나라가 한일중이 이 회의에 접근하는 인식이 원래 처음부터 좀 다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상쇄 이 부분을 항상 제일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의 경우를 보면
미중 전략 경쟁에서 뭔가 그 한국과 일본이 더 이상 미국으로 못 가게 하는 뭔지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더 맞추고 있단 말이죠. 중국은요? 네, 중국은.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태 전략의 핵심으로 들어가서 미국과 동맹 체제를 더 확고히 해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매우 이질적이죠, 셋이. 그래서 이게 공동선언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네요. 네, 원래 이게 제대로 되려면 공동성명을 발표하죠. 공동성명이라는 건 1, 2, 3, 4, 5, 6 그래서 우리 셋이 다 동의한다. 하나. 예, 이렇게 딱 되는데 요 이제 공동선언 같은 경우는 각국의 입장을 생각해서 각국이 강조하는 거를 이렇게 좀 섞어서 들어가는 형태가 돼요. 그래도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 되겠죠. 우리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한 게 이 소위 한반도하고 동북아의 평화 안정 뭐 이런 데 대해서 우리 한일중 3국이 매우 중요한 공동의 책임자다라는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이 얘기를 우리는 계속 집어넣기를 원했죠.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우리는 사실은요, 한국은 남한에는 핵이 없기 때문에 북한에 핵이 없으면 그게 한반도가 비핵화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중국이나 북한 입장에서의 한반도 비핵화는 남한에도 핵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남한에는 한미 동맹 때문에 언제든지 미국의 전술 핵무기나 이런 것들이 미국 전략 자산 전개와 더불어서 네. 항시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생각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한반도 비핵화, 어쨌든 한반도에 핵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차원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의식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이 공동선언에 명시를 했다. 이거는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평화, 안정, 번영 이렇게 그렇습니다. 표현을 네.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 존중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잖아요. 네. 그 규범에 뭐 기반한 질서. 사실 저거는 어떻게 보면 중국적 입장이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국이 특히 WTO 체제라는 다자무역 체제로 성장을 한 국가인데 네. 그 이후에 미국의 소위 중국 배제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정책으로 소다자주의로 전환한 거다라고 한국과 일본을 계속 압박을 했었단 말이죠. 자신들이 피해자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직접적인 어떤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뭐 우리도 통상국가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동의한 거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다른 부분들 뭐 인적 교류를 강화하고 이런 건 늘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인적 교류 이렇게 해서 50명 1년 하다가 끝나고 삼국의 인구가 얼마인데 50명씩 청년 교류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려면 정말 규범화해서 제대로 하는 인적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뭐 초국적 협력 이거는 사실 한중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당연히 협력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게 2008년 이 삼국 정상회담이 시작된 이래 제가 보니까 7개의 장관급 회담 메커니즘과 14개의 협력위원회가 설치돼 있어요. 이미 21개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사실 이런 내용들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밑단에서. 밑단에서. 네. 그런데 정상회담이 안 열리니까 밑에도 안 열리는 거죠. 그래서 정상회담이 정례화가 되면서 지금 여기 그 공동선언에 나온 얘기들을 그런 새롭게 뭘 만든다기보다도 그런 기존의 기구들을 활성화하면서 서로 교류를 다진다면 당연히 교류가 늘어나면 뭐 무역액도 늘어날 거고요. 네. 인적 교류 숫자도 늘어날 거고 늘 얘기하는 원아시아 뭐 이렇게 삼국이 같이 하는 대학 네.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런 것들이 좀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군사 안보 문제를 조금 덜 영향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움직인다면 네. 이것도 훌륭한 공동 선언의 어떤 그 표본을 제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강 교수님께서도 같은 질문입니다. 이제 네. 이번 특히 공동선언문 내용 중에 다양한 내용을 우리 강준영 교수께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인적 교류 부분 2030년까지 4천만 명 3국 간에 한다는 요 인적 교류가 갖고 있는 의미도 중요하고요.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정례화한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공동기자회견 이야기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상이 정례화로 만나면은 그 밑단들은 더 많이 만나야 되잖아요. 예, 1년에 한 번 만나게 될. 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좀 언급해 주시죠. 예, 뭐 강준영 교수님께서 이제 공동 선언문에 대한 이제 내용을 쭉 잘 설명을 해주셨기 네. 때문에 저 역시 마찬가지로 선언문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적이고 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레토릭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미시적인 부분에서 3국이 공동적으로 낼 수 있는 성명이 되었다라면 좋겠지만 이번에는 4년 5개월 만에 개최가 되었고 이 개최되었다라는 자체의 의미가 상당히 강하고 또 향후에 이것이 정례적으로 가는 방향에서 이번에 이제 선언문으로 채택을 한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2030년대에 들어서 5천만 명이 왕래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따라야 되고 맞아요. 그중에서 하나는 현재 한국과 일본 간에는 현재 한 1,000만여 명이 1년에 이제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다면 한 해에 1,0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한 700만 명 정도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한 6명, 7명에 한 명이 일본을 간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향후에 이제 한령이 풀려지게 돼서 한국과 중국 간에도 왔다 갔다 하게 된다라면 네. 최소한 10명에 한 명씩은 오고 간다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 공동선언에서 말을 했던 2050년 목표로 해서 5천만 명은 제 생각에는 약간 과장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점에서 2025년, 2026년에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을 했던 것은 상당히 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 간에도 셔틀 외교라는 것이 결국 그런 거잖아요. 일단 얼굴을 보고 했을 경우에 그 자체가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네. 안 보고 했을 때와 네. 이렇게 이제 마주쳤을 때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의제가 아닌 이야기들도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정도 쌓이게 되고 뭐 네. 사람과 국가가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정례화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화 약세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한일 셔틀 외교 이후에 예. 많이 일본을 또 왔다 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중국과 한중일 3국이 사실 정치적으로는 서로 다르고 안보나 군사 면에 있어서는 좀 대립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네. 같은 한자 문화권이고 네. 또 유교 문화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 협력 체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부터 먼저 출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미래지향적으로 실질적인 협력이 확대되는 과정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정례화의 의미 강조하고 뭐 매년 연례 행사처럼 만나자라고 했는데 또 이 얘기를 제가 들으니까 약간 하는 게 주변 국가에서 약간 왜 한일중 한중일 특히 미국 입장은 어떨까? 너무 우리가 지금 뭐 다른 나라 신경을 쓰는 건가? 이것도 이제 두 분한테 물어봐야 되는 우리 강철구 교수님 물어봅니다. 미국은 이걸 어떻게 바라볼까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제가 볼 때는 미국의 네. 입장보다는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북중러 한미일 북중러로 이렇게 뭐 신냉전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해왔죠, 구분을 지금까지. 한다라고 네. 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일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말로 분절이 된다라고 한다면 소다자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이 더 밀접하게 관련을 갖게 되겠죠. 예. 그래서 오히려 갑의 위치가 한국과 일본이기 때문에 한중일 이 한중일 정상회의 자체가 미국에게는 약간 압박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며칠 전에 어디 미 웨스턴 포인트인가요? 어디 거기서 네. 또 그러니까 이번에 한일중 회담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한일중 만남 정상회담은 네. 반드시 정례화되어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준영 교수님, 미국 입장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주 노골적으로. 근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인가요? 오히려 지금 미중이 냉전이잖아요. 근데 우리와 일본은 이제 미국 이 카테고리에 있다고 치면
이 한일중 회의가 미국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예. 기본적으로 미국은 한일이 중국과 가까워지는 데 대해서 별로 반기는 상황은 아니죠. 원래대로 한다면. 예. 그래서 예전에도 한중일 3국 FTA 진전이나 이런 것도 미국이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상황이 많이 변했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미중 간의 갈등이 있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 완충을 할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도. 예, 미국 입장에서. 그리고 사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경선 과정에서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반도체 패권 찾아오겠다, 자동차 지금 이제 배터리가 됐죠. 배터리 그다음에 히토류, 바이오 이런 것들은 그게 원래 미국이 원산이고 우리 기술이니까 갖고 오겠다라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또 속으로 이게 중국을 겨냥한 것 같지만 자신들이 찾아가려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생각도 사실 기업에서는 다 했던 거예요. 두 가지 의도가 다 있겠죠, 네, 미국은. 당연히 있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중간자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현실적으로 더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안보적인 이런 문제는 북한 요인이라는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지 않은 요인 때문에 한국은 특별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거 말고 한국도 이 국제사회에서 어쨌든 뭐 세계 12위 경제권 국가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되는 국가의 본분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중국과의 교류, 안정적 교류, 일본과의 안정적 교류 이거는 미국한테도 나쁠 게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또 다른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게 안 되면 우리가 미국만 쳐다보고 있다면 그것도 미국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실 뭐 내가 다 지켜줄게, 내가 다 해줄게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또 다른 갈등 요소들이 있겠죠. 잠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전략적 가치는 직접적으로 중국과도 지낼 수 있고 또 오는 완충작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번에 우리가 나서서 한일중 삼국회담을 다시 그림을 그려주고 한 것들이 우리 국가의 전략적 가치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다른 한편으로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한일중 정상회의 이제 좀 정리를 해볼 그럴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회담을 통해서 뭐 동북아의 평화도 좋겠고 미국과의 관계도 좋겠고 다 중요하겠지만은요. 결국 두 분 전문가한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결국 우리나라의 국익, 우리나라가 어떤 이익을 얻느냐. 결국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뽑아내는 것이 또 이런 회의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모범생처럼 어떤 이거 뭐 아우르는 이런 것도 좋지만 결국 우리 국익으로 이걸 이끌어가야 될 것 같은데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다 합쳐서 어떤 좀 우리의 자세, 어떤 전략 전술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한일중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단순히 우리가 초대했다고 해서 온 것은 아니잖아요. 네. 뭐 일본도 중국도 각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왔는데 그들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 각국의 이익이 모여서 각국이 다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아까 강준영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일중 3국이 가지고 있는 인구가 전 세계 한 25% 그리고 GDP가 20%를 차지합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얘기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외환 보유고만 해도 한일중 3국이 한 40여 %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조선업에서는 97%를 한일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를 못 만드네요. 그렇죠. 한일중 예, 없으면.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한일중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각각 다 살릴 수 있는, 즉 한 개 국가가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 비교의에 불과하지만 삼국이 가지고 있는 절대의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국이 서로 찾아서 그 부분에서 정치나 외교 안보는 별개로 치더라도 이 한일중 외교, 이 정상 외교 자체가 경제, 통상, 인적 교류에 포커스를 맞췄으니 그 부분에 집중해서 향후에는 이번에는 약간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에는 정말 성명이 나와서 구체적인 미시적인 방안들이 나오게 되고 그 나온 것들이 또다시 역사 문제라든가 미시적인 부분에서 부딪혀서 또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2008년도부터 시작된 것이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3국의 협력체인가요? 이게 서울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대해서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이렇게 모가 날 때 그런 부분이 향후에 공동성명에서 좀 발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3국이 정말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준영 교수님께도 한일중 정상회의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얻어야 되느냐 우리 대한민국이. 네, 뭐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 강 교수님 지적을 해주셨고 사실 모든 국가는 국가가 탄생하고 그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순간 두 가지 고민에 빠집니다. 첫째, 우리의 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안보. 우리는 이제 북한 핵 문제라는 다른 데가 갖고 있지 않은 안보 위협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경제겠죠. 이게 바로 이제 모든 국가가 안고 있는 두 가지 문제예요. 그러나 미국이나 뭐 중국, 일본 이런 데가 적어도 침략, 안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만큼 절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절박하지는 근데 않죠. 우리는 이걸 두 가지를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더 먼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보와 이걸 두 개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한테 오해도 받고 특히 중국 같은데 왜 이렇게 미국하고 가까이 가느냐. 설득을 해야죠. 우리가 저 북핵 문제라든가 북한의 위협이 방향성만 잡히면 우리도 자유스러워질 수 있다. 너희들이 좀 해주라. 이게 우리 안보 이익과 관련해서 중국한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당신들이 해주면 너희들이 하는 우려 사항도 상당히 해소된다. 북한 핵 위협이 있으면 우리가 사드가 왜 필요하냐. 사드는 뭐 그런 거죠. 중국은 북한을 빙자해서 우리를 겨냥하는 미국의 작전 아니냐. 이게 지금 중국의 입장이에요. 만약에 북핵이 위기가 해소가 되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은 사실은 이제 한중 관계, 한일 관계 다 마찬가지인데 이전에 보안 관계가 많았다면 지금은 경쟁이 다 많아졌어요. 경쟁이 많아졌다고 그래서 전부 경쟁만 하는 건 아닙니다. 경쟁 속에도 협력이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하나 나오면 여러 나라 부품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어떤 분야에서 협력 분야를 분야별, 업종별로 찾을지 이런 고민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고 저는 이게 아닌 척하고 뭐 미국 편, 아닌 척하고 일본 편 이렇게 할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우리의 입장이 이러하니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협력이 가능하고 이런 얘기들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위상, 원칙을 확고히 하는 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전초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보와 경제와 안보,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안보라는 일본, 중국, 미국이 갖고 있지 않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정상회의를 통해서 이걸 모른 척하지 말고 오히려 테이블 위로 올려놓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함께 도와주고 우리도 우리 역할을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가자는 또 그런 제언까지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은 두 분과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2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오는 11월 1기 신도시 재건축 1차 선도지구를 발표를 하고요. 이를 위해서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구체적인 시간표와 배점표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11월 선정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물량은 최소 2만 6천 가구에서 최대 4만 가구에 육박할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1기 신도시 역사와 함께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정말 앞으로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어떻게 될까, 이후에 집값 전망까지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